네, 안녕하세요. 한의학과 물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동서양의 신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죠. 두 번째는 만물의 근원, 아페리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오늘은 정말 과학적인 만물의 근원, 원자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한의학적인 그 생각들을 통찰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은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다. 리차드 파인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원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있는 그 과학사적 사실들의 어떤 연대기적 순서, 수소원자, 수소원자라는 이름이 붙었고 원자의 양이 정의됐고 그다음에 각각 원자가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고 실험을 통해서 원자가 확인되고 제 생각에는 실험을 통해서 원자가 확인되는 게 가장 처음에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원자가 수소 원자가 제일 먼저 발견되고 그다음에 그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각각의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이 정해졌을 것 같거든요. 자, 보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을 보면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은 수소 원자라는 이름을 먼저 얻었고요. 그 다음에 양이, 원자량이 측정되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원자와 원자량의 주기율표가 완성되었고, 그다음에 실험으로 이게 원자가 확인된 게 1897년, 19세기 후반이에요. 이게 지금 18세기 초중반이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름은 먼저 있었는데 실제 확인된 거는 그로부터 150년 후란 말이에요. 뭐 심지어는 막 그 각각의 모든 원자의 이름과 원자량까지 실험으로 확인되기 훨씬 전에 다 완성이 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볼 수 없는 원자를 어떻게 검증할까? 데모크리토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원자의 존재를 예견했습니다. 어떻게 예견했을까요? 그래야만 했을 것 같으니까. 원자가 보이지 않고 관찰되지도 않았지만 뭔가 어떤 존재가 이거를 구성하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자라고 불렀고요. 아톰, A가 부정이고 토모그래피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니까 아톰, 쪼개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을 이루고 있는 이 입자는 한층 더 작은 부분들로 무한히 쪼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 저도 70년대 학교 다니면서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물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존재. 수소 원소 아까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1783년에 라부아지에 화학의 시간에 많이 들었죠. 이 수소 원소를 인식을 한 겁니다. 실제 수소 원소를 보거나 관찰한 게 아니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가 있을 것이다 하고 수소에 이름을 붙인 거죠. 하이드로젠. 하이드로는 물을 뜻하죠. 그 다음에 젠은 제네시스, 생기는 거. 그래서 이 최초의 원자, 모든 그 생명의 뿌리이자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결국 옆에 있는 그 탈레스의 망령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이드로젠이 뭐 만물의 근원 탈레스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얘기의 바탕에서 이렇게 수소 원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1803년에 돌턴이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자의 존재를 추정한 거죠. 원자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다양한 화학 반응으로 원자를 설명할 수 있다. 그 원소 기호도 제한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자. 그리고 상대적인 무게인 원자량을 밝혀냈습니다. 수소가 명칭이 붙고 그 다음에 원자량이 거론되고 돌톤의 원자론도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쪼갤 수 없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바뀔 수 없고 없어지거나 생겨날 수 없다. 원자의 결합 방법만 바뀌는 것으로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진 않는다. 뭐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관찰은 못했지만 현상들을 볼 때 이런 가설을 세운 거죠.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뭐 동위 원소는 성질은 같으나 질량값은 다르죠. 그리고 원자도 쪼개질 수가 있죠.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식으로 핵 분열 뭐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뭐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던 거고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상으로부터 어떠한 합리적인 추론을 했느냐가 중요하고요. 여기 있는 숫자 혹시 아세요? 예, 아보가드로의 수입니다. 여기 가운데 아보가드로 화학자죠. 이 아보가드로는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통해서 이 원자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존재하는 기체 입자의 수가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다. 그 기본 입자의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이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다 맞다라고 알고 있지만 근데 당시에는 이런 개념을 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원자나 분자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관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만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특히 돌턴이 원자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몰랐잖아요. 그래서 가설로 다 체크해놓은 원자량이 이걸 갖고 맞지 않은 거예요. 아보가드로의 가설과. 그러니까 더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자, 주기율표 잘 아시죠? 다 기억은 나실 거예요. 가장 가벼운 수소부터 뭐 우라늄 이런 아주 무거운 원소까지. 이 주기율표는 러시아의 화학자 드미트리히 멘델레예프라는 분이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1869년에 주기율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원자가 실측되기 훨씬 전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원소가 추정되고 그 원자량까지 이제 얘기한 거죠. 실제 이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원소의 성질과 실제 그 성질이 나중에 밝혀진 것들이 맞아떨어진 게 꽤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다 당연히 맞던 건 아니죠.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자가 실측되기 전까지 20세기가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원자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중에는 이 마흐라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이 초음속 비행기 마하, 뭐 1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흐입니다. 이 마흐는 이 감각에 주어진 것, 그러니까 과학을 인식하는 감각에 주어진 것, 실측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과학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조를 마흐주의라고 하고요. 또 요 글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여기 정재승 교수님께서 쓰신 그 글에서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원자 가설, 직관의 힘이 나왔다. 직관의 힘이 나왔다. 직관의 힘. 자, 1억 분의 1cm 정도밖에 안 되는 원자의 존재가 전혀 증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자의 존재를 믿고 수학적으로 기술하려 했던 볼츠만의 태도가 과연 과학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다 이겁니다. 돌토너로 시작해서 아보가드로, 멘델레예프 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관측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고 수학적으로 기술했어요. 마어 같은 과학자는 볼츠만을 향해서 원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어떻게 관측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너네들이 심지어 계산까지 하고 앉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세기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원자의 존재를 인정했고 원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는 실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대의 원자를 관측하는 방식도 가시광선이 반사되는 것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실제 그 구한말에 해당 최한기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의 한쪽 문을 닫으면 반대쪽 문이 열리는데 이런 게 기 아니겠느냐.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순진한 생각 같지만 당시에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존재를 추론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원자의 존재도 직관과 추론으로 먼저 150년간 예측이 된 후에서야 실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이런 게 1897년에 전자를 관찰한 장치고요. 음극선의 진행 방향에 바람개비를 놓았더니 바람개비가 움직였다.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는 게 물리적으로 이제 바람개비가 돌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건 1886년에 양성자를 관찰한 그 실험 방식입니다. 방정관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놓고 전압을 걸어주면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양극선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한 거죠. 자, 다음은 유명한 실험 상자예요. 이것도 되게 막 구름 같은 게 생기잖아요.
저게 이 소립자, 양성자나 전자나 이런 것의 움직임을 눈으로 관찰하게 만든 장치래요. 이 안개상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하를 가진 입자들은 자신의 이동 경로상에 이온을 남기며 움직이는데 안개상자 속의 증기들이 이 이온과 만나 반응을 일으킨답니다. 마치 구름을 만들듯이. 과포화된 증기는 이온을 만나 응결되고 이 반응으로 안개상자 안에 작은 액체 방울들이 형성된다. 이 액체 방울들로 이루어진 액체 구름을 통해서 입자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응결된 방울들이 증기 사이에 있을 때 상자 안의 가스에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으면 입자가 지나가면서 만들어낸 구름의 흔적을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게 전하를 가진 입자들을 이렇게 안개 상자를 이용해서 관찰했던 거죠. 뭐 옛날에 이 만화 있었잖아요. 샥 지나가면 걔는 안 보이지만 그 로드러너죠. 구름으로 이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안개 상자도 똑같이 그런 원리로 관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뭐 돌턴부터 탈레스, 아보가드로, 멘델레프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설에 따라 결과를 예측하고 반복 실험을 통해서 예측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실제 감각적으로 관찰되지 않아도 가설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한 겁니다. 이 원자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추론이 돼서 이 입증되기까지 150년간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 어떤 통찰을 주더라고요. 직접 관측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합리적인 과설을 세운 다음에 그 현상이 그 추론대로 재현된다면 내가 세운 추론이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 실제 지금 이론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만 그 입증이 되고 있죠. 뭐 실제 뭐 관찰이 되기도 있지만 수학적으로 추론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야 그게 뭐 간신히 조금씩 관찰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건 라이고라는 장치인데요. 뭐 장치라 그러기엔 너무나 거대해요. 막 이게 4km인가 그래요. 한쪽 길이가. 엄청나게 넓은 땅에 설치되어 있고요. 뭘 관측하는 장치냐면 중력파라는 것을 관측하는 장치입니다. 중력파는 푸엥카레 수학자잖아요. 수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제안한 추론한 개념이죠. 이 블랙홀 같은 게 충돌했을 때 만들어내는 시공간이 뒤틀어지는 그 현상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있더라도. 그래서 그걸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레이저를 쏴서 그 레이저가 빛이 비틀어지는 것을 관측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뭐 꿈 같은 얘기인데 실제 라이고를 가지고 중력파를 관측을 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2015년에 일어난 일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추론을 하고 그것이 실측이 되고 결국에는 2015년에 이분들의 관측에 성공을 하고 2017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세 명 모두. 존재하기는 하는데 관측할 수 없어 증명이 어려운 존재.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저는 경락과 경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구멍이 있다. 그런데 실제 뭐 봉화낙설 이런 데서 뭐 해부학적으로 이걸 관측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관측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상은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뭐 침을 놨을 때 어디 먼 부위에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뭐 통증이 완화되고 이런 것들 말이죠. 이 얘기는 부산대 한의전원의 그 김교환 교수가 칼럼에서 한 얘기입니다. 고전은 혈류의 효능은 경락체계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경락의 존재함이 옳은 것이라고, 즉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김교환 교수 생각에 그것은 그들, 고인들이죠. 옛날에 책을 썼던 그들의 믿음일 뿐이다. 고인들이 진짜 확인한 것은 경락이 아니다. 그들은 인체의 각 부위가 보여주는 현상을 관찰했을 뿐이고 그것을 종래에 알려져 있던 실체와 연결하여 해석했을 뿐이다. 자, 이 말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한 현상이라는 것과 해석, 추론이라는 말로 바꿔보죠. 현상을 관찰하고 그들만의 방식대로 추론한 시스템이 경락이었다라는 거죠. 경락이 사실이 아니라 경락은 그들이 관찰했던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인 거죠. 원자 모형, 뭐 이런 거, 전기와 자기, 뭐 중력파, 천동설, 중력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경락을 통해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쪼갤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자 모형도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돌턴이 만들었던 그 건포도가 찍힌 빵 같은 원자 모형은 지금은 다 틀린 게 알려졌죠. 원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실제 엄청나게 텅 비어 있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틀렸느냐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석을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만약 그 해석이 경락이라면 그 경락 시스템이 좀 더 이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후세 사람들이 계속 그 경락 시스템을 수정해 나가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현상은 경락에서 현상은 반응점이나 듣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여기다 침을 놨는데 눈이 밝아졌다든지 뭐 허리가 안 아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존재하고 이거 현상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죠. 뭐 자연과학적으로 따진다면 뭐 떨어진다, 별이 돈다, 뭐 같은 극이 밀어낸다 이런 것들이 다 현상일 겁니다. 그걸 해석하는 게 뭐 천동설이니 중력이니 뭐 전기와 자기니 이런 해석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규환 교수가 얘기하는 게 이 경락이라는 것은 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추론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상, 진짜 사실이죠. 현상. 침을 놓으면 어디가 좋아지고 하는 그런 건 사라지고 해석만 남아버려 있으면 그건 한의학,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없어지고 교리만 남은 종교 같은 거죠. 우리가 뭐 오행침이라든지 뭐 음양오행이라든지 뭐 명문학설이라든지 삼초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추론 시스템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요. 삼초를 증명하기 위해서 현상을 조작해요. 지금 실제 실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 명문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명문이나 삼초나 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가설이었던 거죠. 해석이었던 거죠. 우리는 현상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후대인들의 해석은 믿음일 뿐 오행이고 장상이고 경락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해석 과정이고요. 뭐 사암도인 친구요걸이나 친구경험방이나 상한론이나 친구극비초나 이런 책들이 모두 다 현상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현상은 해석을 통해 설명되고 해석은 현상, 실험을 통해 증명돼야 합니다.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갈렌이 얘기했던 두 다리로 서 있는다 그랬죠. 하나는 추론이고 하나는 경험이고. 그런데 거기서 해석을 절대화해버리면 교조화되고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경락이 시스템이 됐건 뭐 장부 시스템이 됐건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저는 최근 한의학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거는 현상이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뭘 어디다 침을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현상들에 대한 것은 관찰하기도 힘들고 이게 자꾸 재현이 안 되니까 초능력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현상입니다. 우리가 한의학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모아야 돼요. 그거 해석 못해도 됩니다. 누군가 할 거예요. 그 현상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현상이 계속 검증되겠죠. 앞으로 한의학이 좀 더 실체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갖고 현상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